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연준 긴축 시작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전망에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24%, S&P 500 지수는 0.54%, 다우존스 지수는 0.77%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 연준 긴축 시작 수혜주는 연준이 드디어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논의 정도지만 논의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음을 파월 의장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은 8월 잭슨홀쯤에서 언제 시작할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초과 지급 준비 금리 IOER은 기존 0.1%에서 0.15%로 역레포 금리는 기존 0%에서 0.05%로 인상했다. 시장이 반신반의했던 금리 통제 정책 도구를 사용한 것이다. 테이퍼링과 비슷한 시장의 유동성 흡수 조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연준이 시중은행에 국채를 사주었죠. 이것을 레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채를 산 시중은행은 연준이 준 현금이 있겠죠. 그 현금을 대출도 못해주고 현금 들고 있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돈을 다시 연준에 맡기는 것이 바로 역레포입니다. 이것에 대한 금리가 0.01%에서 0.05%로 올렸습니다. 이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더 많이 흡수될 것입니다. 우리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따로 놓고 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올리는 것이고요. 테이퍼링은 시장에 돈이 넘칠 때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현재는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라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긴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로 봐야 합니다. 긴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인다고 하니 달러가 적어질 테고요. 귀해지니까 결국은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91.46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달러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신흥국한테 안 좋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신흥국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환율로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신흥국은 금리를 올려서 나가는 달러를 잡아야 합니다. 한국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 안에 2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게 좋지 않습니다. 긴축을 하면 미국의 주식은 성장주한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성장주도 돈을 버는 성장주가 아닌 돈을 못 벌면서 미래만 있는 성장주가 안 좋겠죠. 현금 보유가 많은 빅테크 성장주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못 버는 성장주는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 부담은 더 커지고 조달 비용은 더 커지니까 결국은 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 은행주가 지금 당장 좋을 것이나 신흥국에 투자한 자산이나 성장주에 투자한 자산의 손실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안 좋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빚을 끌어다 쓰면서 진 빚의 유동성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 빚이 많은 경기 민감주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날지 아니면 일시적일지는 올 9월이 넘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올 9월까지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일부 공화당 주에서는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면 팬데믹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9월 이후에도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임금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가 올라가는 것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고요.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한번 올라간 임금은 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상승에 의한 수요 견인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말이죠.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가장 놀라움을 표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이 될지 아니면 더 빨리 2022년이 될지 9월 이후에 임금 상승 추이를 보고서야 알 수 있습니다. 긴축은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긴축은 현재 경기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긴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실적 좋은 주식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긴축은 시작되었고 실적 좋은 빅테크들은 오를 것이고요. 실적 없는 성장주와 부채 많은 주식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흥국도 테이퍼링을 하고 한국이 박스 피해에 갇혔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은 왜 세계를 물어뜯나? 중국 공산당 100주년 앞두고 중역사 미화 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이 오는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 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공산당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 시각에 대응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받은 역사연구원의 과거사 미화에 전면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은 왜 역사를 미화할까라는 것이죠. 과거의 찬란한 청나라 중흥의 시기가 그리워서일까? 아닙니다. 공산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사 미화만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신념, 마르크스주의 신념, 공산당에 대한 신념 이 세 가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원인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 개방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회주의가 지상낙원이라는 헛된 구호라는 것은 이들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어설피 들여왔다가 소련이 순식간에 해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신념을 뛰어넘어 중국 인민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 서양에게 유린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제국주의에 맞서서 투쟁을 했고요. 1949년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을 다시 위대한 문명국이라는 과거 영광을 찾겠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이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991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계급주의 투쟁을 벌이고 중화 민족주의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은 계급주의 투쟁보다는 외세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외세와 대립하는 반서구주의 민족주의 서사가 이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어린 학생들서부터 철저히 애국주의 교육을 시켜 민족주의자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뇌시키기가 쉬웠습니다. 세뇌의 주요한 주제는 나라의 수치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이후 교육을 받은 중국의 학생들이 소위 국뽕에 더 심취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든 이들은 대학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의 거대한 실패를 거치면서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땅 넓이를 가장 넓혔던 청나라는 당연히 미화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이러한 애국주의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은 애국심에 탈을 쓴 분노가 만연해 있습니다. 2012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했을 때 일본 식당과 슈퍼마켓이 불탔고 자동차는 부서졌습니다. 2017년 한국에 사드 기지가 배치되자 중국은 롯데마트를 불태웠고 현대차는 부서졌습니다. 2021년 미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만들어낸 목화에 인권 유린이 있다고 하자 나이키와 H&M이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휘청거리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신들이 따라야 할 자본주의 리더인 미국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이제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는 중국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중국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덩샤오핑의 두각량에는 이미 버리고 중국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사로 가보면 연구원 외에도 공산당을 의식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역사서인 중국 공산당사 요약의 지난 2월 개정판에서 문화 대혁명의 문제점이 삭제됐다. 대신 시주석을 위하는데 4분의 1 이상이 할애됐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문화 대혁명이라는 약점을 숙이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우상화 작업에 물다고 있다라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사 미화를 통해 시 주석이 자신을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비견되는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올리고 내년 세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본다면 결국은 시진핑의 꿈은 세계 패권을 잡고 세계의 시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 미화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준 긴축 시작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